안녕하세요. 네. 점수가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10점 정도, 보통 다른 학원보다 10점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빨리 하겠습니다. 1번,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양입지 묻는 문제점, 지번 부여 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번이 연속된 토지, 주된 용도의 토지가 종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고 있음.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지문은 한 필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입지를 묻는다는 뜻입니다. 1번, 가수원의 면적이 양입지의 개념은 뭐죠? 네. 양입지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 이게 양입지라고 했죠. 양입지는 두 가지가 기억되셔야 되는데, 요건과 제한. 그렇죠. 요건은 세 가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의 토지일 것.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주된 토지에,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주된 용도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의 토지일 것.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일 것. 세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와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게 세 개의 요건이죠. 그 다음에 양입지가 제한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10% 초과.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 그 순서대로 대입하면 돼요. 1번, 가수원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제곱미터인 경우, 먼저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지는 아니죠.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초과하지 않죠.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합니까? 초과하죠. 따라서 세 번째 요건 때문에 양입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가수원의 면적이 4,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제곱미터인 경우,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첫 번째 대지는 아니죠. 두 번째, 10% 초과하지 않죠.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합니까? 초과하죠. 세 번째에 걸렸습니다. 3번, 가수원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제곱미터인 경우,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지는 아니고 두 번째, 10% 초과하네요. 두 번째 걸렸으니까 양입지가 될 수 없겠죠. 세 번째, 가수원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제곱미터인 경우,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지는 아니죠.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초과하죠. 두 번째에 걸렸습니다. 5번, 가수원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경우, 먼저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지는 아니고 두 번째, 10%, 딱 10%네요. 초과하지 않죠.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하지 않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2번, 지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조수가 드나드는 갯벌인 간석지는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인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야로 볼 수 없다. 맞습니까? 맞죠? 이 간석지는 토지 자체가 아니라 바다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만조위선, 최대 만조위선 바깥쪽이니까 토지와 바다의 경계에 바깥쪽이죠. 따라서 이는 바다니까 지목이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강천지에서 격리된 석유를 정제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공장 용지이다. 맞죠? 그래서 격리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강천지 안에는 포함될 수 없겠죠. 별도의 지목, 공장 용지가 될 겁니다. 3번,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비록 공부상 지목은 대인함,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고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현실의 지목인 전으로 지목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주된 용도는 뭐죠? 전이죠. 현재 주된 용도가 전이니까 당연히 전으로 지목 변경할 수 있을 겁니다. 4번, 학교시설 구역으로부터 떨어진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의 부지는 학교용지이다. 떨어진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당연히 학교용지가 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습지, 만약에 이게 공업학교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공장시설이 되겠죠. 농업학교라고 한다면 농업시설이 될 테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목이 결정이 될 겁니다. 기숙사, 사택 이런 것들은 아마 대지가 되겠죠. 5번,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이란 주차 규모가 300대 규모 이하인 때에는 건축물, 골프 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부지의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부설 주차장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시설물 부지 바깥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독립된 주차시설로 봐서 이건 주차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에 관한 내용을 그냥 설명한 거예요. 맞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3번 지목의 설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실외에 기능 교육장을 갖춘 자동차 운전 학원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요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죠. 자동차 운전 학원은 27개 지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없죠. 학교로 보기도 그렇고 그렇죠. 따라서 별도의 지목 잡종지가 될 겁니다. 2번 경부 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 자본으로 건축된 역사의 부지는 대로 한다. 이거 되겠습니까?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에 해당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역사라는 표현이 있고 경부 고속철도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철도용지가 될 겁니다. 이 철도용지, 지목이 철도용지인데 자본을 누가 투입했느냐? 이거는 지목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철도용지가 됩니다. 민간 자본이건 뭐 국가 자본이건 자본을 누가 투입했는지 여부는 지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틀렸습니다. 철도용지가 될 겁니다. 일반 공중에 위락, 휴학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는 유원지로 한다. 종합적이라는 표현이 있죠. 어린이 대공원 같은 걸 얘기해요. 이건 종합적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는 유원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맞겠죠?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독립된 주차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차장이 될 겁니다. 육상의 수산생물 양식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맞습니까? 맞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공간정보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끔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 없죠. 다만 예외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었죠. 4가지.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요.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사.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따르는 지목 8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철제, 천구, 유수, 학도. 그래서 정답은 1번 쉬운 문제죠. 5번 공간정보법령상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여기 모든 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모든 토지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이는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될 겁니다.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데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하는 그 순서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죠.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할 테고 조사가 이루어지면 정보가 수집될 텐데 그 수집된 정보를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적죠. 그 조사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만드는데 뭐였습니까?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죠. 조서가 작성이 되면 작성된 조서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4가지 순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습니까? 받지 않죠.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할 때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된다. 맞겠죠?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맞겠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 6번 축적 변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2번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없이 축척변경할 때는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이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그림 떠오르셔야 돼요.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서 정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종전 지적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축척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그래서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변경 후의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더 정확한 면적인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지 않고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산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죠. 청산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4번째 축척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시행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았습니까? 아니죠. 축척변경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죠. 확정 공고일 틀렸습니다. 5번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사유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이 경우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게 되면 수수료를 징수해야 돼요. 이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정답은 4번. 7번 공간정보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한다고 했죠. 건물의 명칭, 즉 레미안 아파트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유 부분 구분 건물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소유권 지분, 공유지분은 어디에 등록하죠?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테고 건물의 경계가 등록된 지역구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적제도를 보고 있죠. 토지에 관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4개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죠. 문자 형태의 정보,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어디에 등록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8번 공간정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경의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경의 측량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수집하는 측량이죠? 좌표값. 그렇죠.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이 경의 측량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좌표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면적 측정기는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내는데 도면을 그리는 측량이 뭡니까? 전자평판 측량 내지는 평판 측량이에요. 이거 가지고 도면을 그리고 이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 낼 겁니다. 이 경의 측량은 당연히 좌표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2번 변개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한다. 좌표값이 있을 땐 면적을 정밀하게 측정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 즉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같은 뜻이에요. 3번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맞겠죠? 네, 4번 신규 등록 전환을 하는 때는 세류히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신규 등록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신규 등록이라고 하죠. 따라서 도면을 그려야 되니까 당연히 측량 필요하겠죠. 또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 면적을 등록해야 되니까 면적 측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은 측량과 측정 둘 다 필요합니다.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임야도는 보통 소축척입니다. 6천분의 1이에요. 그리고 지적도는 대축척이죠. 소축척이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면적경계좌표가 훨씬 정밀하게 수집이 돼서 등록돼야 되겠죠. 따라서 면적경계좌표가 훨씬 정밀하게 수집돼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하고 측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토지 합병을 하는 경우에 면적 결정은 합병 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맞죠? 그래서 합병은 가운데 경계가 지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측량이 필요 없고, 덧셈만 하면 되니까 면적 측정도 필요 없겠죠. 정답은 1번. 9번. 공간정보 법령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이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분할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꼭 외우시라고 했죠.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되죠. 왜요? 일필일목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명할 수 있다.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권 정정이 가능하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가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맞죠? 소유자 변경의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의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지적공부죠. 따라서 지적공부가 바뀌었다면 등기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됩니다. 왜요? 지체 없이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 표제부를 통해서 공시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등기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결정한다. 아니죠.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해야 되지 등기 관련 자료 갖고 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답은 5번. 10번.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그렇죠. 이때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죠. 다만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검사측량. 검사측량은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측량이라서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닙니다.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 아니에요. 검사측량은 대부분은 지적소관청이 검사측량을 수행하고 두 가지는 시도지사가 검사측량을 하는데, 첫 번째,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를 검사할 때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를 검사할 때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나머지는 다 지적소관청이에요. 다시요.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지적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 없죠. 지적 제조사 측량은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니라 국가가 의뢰하는 측량이에요. 그렇죠. 정책적 이유에 의해서. 따라서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한다.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또는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도근 측량, 요 세 가지를 기초 측량이라고 하고,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측량을 합해서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다. 3번. 검사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을 제외한 지적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의뢰서에 의뢰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겠죠? 5번. 4번.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은 때는 측량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한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날 지적소관청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5번 신규등록, 등록전환, 합병 등을 할 때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합병이 틀렸겠죠. 정답은 5번. 11번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기준이 아닌 것은 이거 뭐죠?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이죠.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될 테고 12번 다음은 지적 측량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함이 원칙이다. 맞겠죠? 지적 측량 수행자는 둘이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 업자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에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출제됐던 지문인데 지금은 정확하게 좀 외워두시죠. 지적 측량 제가 잘못 생각했네. 다른 거랑 헷갈렸습니다. 여하간 1번은 맞죠. 2번 다만 지적진영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와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맞겠죠. 3번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미만인 경우에는 4일을 이거 틀렸죠. 15점까지는 4일을 주죠. 15점까지는. 따라서 미만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15점 이상을 이거는 뭐로 바꿔야 됩니까? 초과로 바꿔야 되겠죠.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한다. 그래서 요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미만이 아니라 이하, 이상이 아니라 초과. 4번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기간을 한다. 맞겠죠? 5번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경계보건 측량 및 지적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은 보건단계의 측량이죠. 맞습니까? 보건단계의 측량 특징 4가지 한번 외워보죠. 첫 번째, 등록할 때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두 번째,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지적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 네 번째, 면적 측정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 두 개의 측량의 보건 단계의 측량이고 경계보건 측량, 지적현황 측량. 그렇죠. 정답은 3번. 1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거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소재 지번은 등록해야 되겠죠.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라는 것을 표기해야 되니까 소재 지번은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점 등록부는 경계점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등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경계점과 관련된 각종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겠습니까? 좌표값. 그렇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값도 있다면 등록이 될 겁니다. 다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항상 존재하는 장부는 아니죠. 어느 경우에만 작성합니까? 두 가지.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두 번째, 축적, 변경, 측량, 실시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작성이 되죠. 따라서 그 지역에서만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경계점이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외웠죠? 위설, 지모, 사파, 종이. 그렇죠.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공부상의 지모, 실제 이용 지모, 사진 파일, 종류 및 위치.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그래서 네, 2번이 정답이죠. 1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얼마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적변경위원회의 거칠 후 누구의 승인을 받습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했죠.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소유자나 점유자. 언제까지 설치합니까?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죠?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정답은 4번. 15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증량 수행자에게 지적증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뭐 5번이겠죠. 다 똑같은 지문이 나오는데 5번이에요. 16번 유증에 의한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등기 부동산의 토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단독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렇죠. 네. 2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았죠. 3번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4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맞았습니까? 생존 중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죠. 따라서 미확정이니까 이때는 가등기할 수 없죠. 사망하게 되면 철회가 힘들어지죠. 따라서 확정이니까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5번 포괄 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이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특정 유증은요. 등기는 성립 요건이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맨날 반복했던 거니까 정답은 1번. 17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았습니까? 맞았죠? 이게 뭡니까? 무효등기의 유효. 그렇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 명의인은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보전 등기는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3번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전 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 건물에 이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맞습니까? 이건 틀렸죠. 이건 뭡니까? 표제부 등기의 이용을 얘기하죠. 보전 등기라는 그거에 유혹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건물이 멸실로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건 표제부 등기의 이용을 의미합니다. 표제부 등기 이용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을 명의로 한 소유권 보전 등기는 무효이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이건 뭐예요? 이건 무효등기 유형이 아니라 뭐죠?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이죠. 모두 생략 등기를 얘기합니다. 모두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무효입니까? 첫 번째 관할 위반입니까? 아니죠.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는 등기니까 이는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죠.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이다. 틀렸습니다. 이게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그렇죠.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정답은 1번. 18번 부기 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등기명인이 개명한 경우에 하는 변경 등기. 이게 뭡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언제나 부기 등기한다고 했죠. 언제나 부기 등기. 2번 공유물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등기. 약정 등기, 특약 등기 언제나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등기. 그렇죠. 지상권 이전 등기, 지상권의 이전 등기. 이거는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니까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 등기. 이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5번. 등기 전부가 말소가 된 경우 그 전부의 말소회복 등기. 이거는 무슨 등기입니까? 주등기죠.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19번. 다음 중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변경 등기 효력은 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무효이다. 맞습니까? 맞겠죠? 네.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불러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만 무효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 권리 변경 등기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그의 승낙서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 권리 변경 등기죠. 이 권리 변경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뭐에 대한 승낙이라고 했죠?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라고 했죠. 따라서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으니까 부기등기, 승낙이 없을 때는 주등기.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3번.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는 독립등기에 의한다. 독립등기는 주등기를 얘기하죠. 틀렸죠? 앞에 나온 거랑 똑같은 애예요. 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이것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돈을 빌려야죠. 10억. 이걸 안 쓰면 꼭 찜찜해서 담보를 요구하고 저당권을 설정할 겁니다. 그러면 을은 10억 원의 비담보 채권이 발생할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때의 등기 명의는 이름도 기록하지만 주민번호도 기록할 테고 주소도 기록이 될 겁니다.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록할 때는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보통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누구만 첨부하는 겁니까? 여기에 기록되는 자는 누구죠? 등기 권리자죠. 그래서 등기 명의 되는 등기 권리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는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 의무자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 주소와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첨부합니다. 누구만 첨부한다고요? 등기 권리자만 첨부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도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겠죠.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그 다음에 여기 주민번호도 있을 테고 주소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텐데 지금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갑의 소유권이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등기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권리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소유권만큼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여기 주민번호, 주소.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뭘 첨부해야 됩니까? 주소 증명 정보만 첨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등기 권리자는 두 개를 다 첨부해야 돼요. 주소 주민번호 증명 정보와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정보는 등기 권리자만 첨부합니다. 단 여기에 말소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권리자가 기록되지 않죠. 말소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명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첨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명이 되는 등기 권리자만 이걸 첨부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뭘 첨부해야 된다고요?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해야 되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그렇습니다. 다른 등기는 안 그래요. 이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A가 소유자고 A가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A가 가진 소유권은 의뢰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A와 갑은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이 여기 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소지가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면 1번 소유권 보존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갑, A죠, A. 그 다음에 갑. 주소지가 어디라고요? 서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등기 신청할 때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정보를 첨부해야 될 겁니다. 얘는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1년 후에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이 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소지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겠죠?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 신청 정보에 등기 의무자 갑은 기록이 되는데 뭐라고 기록되겠습니까? 주소지가 경기도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부의 내용과 신청 정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 29조 제6호에 의해서 각하가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각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바꿔줘야 되겠죠? 뭘로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네? 경기도로 바꿔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문제는 요 갑이 등기 의무자이고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갑은 뭐 또 첨부합니까? 주소증명 정보를 첨부할 겁니다. 여기에. 맞습니까? 주소증명 정보가 첨부가 될 겁니다. 즉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첨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사를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왔다는 게 기록되어 있겠죠. 주민등록 등초본. 네,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 등기관은 각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관은 여기다가 2의 1번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즉 주소 표시 변경, 그리고 여기 경기도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첨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거기 지문을 다시 보시면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맞는 짐이 되겠습니까? 맞는 짐이 되는 겁니다. 요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 5번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등기한다. 요거 맞았습니까? 맞았어요? 그렇죠. 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니까 그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바뀐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나중에 고쳐줘야 되겠죠. 법령에 의해서 바뀐 거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또한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신청을 통해서도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령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바뀐 거니까. 그래서 맞는 짐입니다. 정답은 3번. 20번 말소회복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가등기가 가등기 권리자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자의 회복 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요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죠?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선이건 악이건 관계없이 승낙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왜요? 객관적으로 보면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기억나실까요? 안 나면 설명드려야 되고요. 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여러 번 강조했던 겁니다. 2번 말소 회복 등기 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는 회복되고자 하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와 동일하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맞았어요? 틀렸어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1순위로. 그렇죠. 그런데 이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 등기를 말소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는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을은 저당권이 소멸됩니까? 소멸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아요. 왜?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구도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을은 여전히 저당권자입니다.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불법적으로 말소시킨 이유는 병에게 또다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말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도 저당권 등기를 할 텐데 객관적으로 보면 얘는 몇 순위자에 불과합니까? 네? 객관적으로 보면 얘가 소멸됐습니까?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소멸되지 않았죠? 얘가 1순위 저당권자죠. 그러면 얘는 자신은 1순위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몇 순위자에 불과합니까? 2순위자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이때 요 불법적으로 말소된 등기를 요 을이 발견하면 이거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말소가 된 것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회복이 될 때는 순위도 같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병은 등기부상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순위가 밀려나죠.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따라서 얘는 뭐가 발생합니까?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 병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건 알았건 승낙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신은 1순위자라고 생각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몇 순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순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선이건 악이건 관계없이 승낙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겠죠. 따라서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당사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등기 의무자.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때의 저당권 등기에 당사자는 누굽니까? 갑과 을이죠. 그러면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따라서 이 저당권 등기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네. 다시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말소 회복 등기 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회복하고자 하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와 동일하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적법한 제한 물건의 등기를 설정자가 불법 말소한 후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한 물건자는 말소 회복 등기 청구권자이자 등기 권리자이고 당초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입니까? 현재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입니까? 네? 네? 당초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소유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말소 당시의 소유자, 그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4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에 대하여 회복을 위한 소유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는 지문입니다. 왜냐면 직권으로 말소가 됐다면 회복도 어떻게 됩니까? 직권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했죠. 직권으로 말소가 됐으니까 회복도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소송의 제기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등기 의무자가 있어야지만 그 자를 피고로 삼아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이건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직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지 소송을 통해서 판결서를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회복 등기는 법원의 명령으로 회복 등기가 가능하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이건 뭐에 의해서 회복시키겠습니까? 척탁. 그렇죠. 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전부 다 법원의 강공소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따라서 회복도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만만치 않죠. 21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 공무원이 직권 말소해야 된다.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그렇죠. 2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 신청으로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까? 가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등기. 민법에서 하셨죠?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예요? 두 번째. 따라서 부기등기.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거는 민법 지식 가지고 풀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증여 계약을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에게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혼동. 맞죠?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거 자체가 소멸이 되었으니까 본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셔요? 안 되셔요? 되시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는 혼동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왜요? 을의 순위를 보장해야 줘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혼동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거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 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혼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등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간자가 없을 때는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때 혼동이 나타나니까 가등기 권리는 소멸한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다만 중간 취득자나 중간 취득자 명의의 등기가 있을 때는 이때는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본등기할 수 있을 겁니다. 4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등기권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죠. 하지만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여러 번 강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하나의
5번 농지에 대한 가등기 신청 시 농지증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농지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로 새로이 취득할 때만 농지증 첨부한다고 했죠.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가등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죠. 따라서 농지증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본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2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1번 공익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익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공익지분은 등기함이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등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해요? 하죠. 왜요? 균분으로 추정이 되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면 균분한 겁니다. 균분. 그렇죠. 이은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입니까? 네?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예요? 어려우세요? 여기 이러한 토지가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죠. 그래서 을은 지상권 등기를 했습니다. 이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인가요? 첫 번째. 따라서 주등기죠. 맞습니까? 요 을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기속이 되겠죠. 요 을이 사망한 시점부터 요 A는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해야 됩니까? 상속 등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등기 원인은 뭡니까? 상속. 그러면 이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입니까? 하나, 둘. 몇 번째예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D가 지상권은 한 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리얼. 지역권의 승역지에는 한 필지 토지 전부이어야 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전부, 일부 상관이 없죠. 비읍, 미음.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등기 저지력. 그렇죠. 등기가 권리가 소멸되었지만 말소되지 않고 등기부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형식적으로 확정된 효력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킬 수가 있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하죠.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형식적으로 확정된 효력은 있기 때문에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킵니다. 이를 후등기 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23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관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등기 관리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가로안을 보니까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소 등기는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인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주소 증명 정보, 주민등록증 증명 정보 필요가 없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관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어요? 등기 의무자, 등기 관리자 양쪽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경우는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아까 여기 써놨는데 말소 등기는 아니에요. 이전 등기. 틀리셨어요? 그러면? 안타깝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은 인감증명서도 마찬가지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4번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를 증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맞았나요? 틀렸나요? 네? 그렇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죠. 법인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대표자나 관리인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부에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한다고 했죠. 따라서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해야 될 겁니다. 5번.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은 등기부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본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인감증명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제출에 가름할 수 없고 매수인이 주민등록증 대조로서도 대신할 수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았죠? 네, 그래서 인감증명은 등기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등기문제의 도장이 진짜 등기문제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에게 확인시킬 목적으로 제출하는 게 인감증명이죠. 이건 주소증명 정보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법무사 문제예요. 23번에 2번. 그 다음에 24번. 다음은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가 아니므로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죠? 등기 명의인만 주민번호를 기록하는 겁니다. 채무자는 등기 명의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기 명의인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2번.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이전 등기된 부기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한 후에 근저당권은 이전에 부기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며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를 첨부해야 되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필 정보로 이에 가름할 수는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이거 옛날에 강조했던 거예요.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민법에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0억 원을.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법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요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주등기가 되겠죠. 그렇죠.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10억을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때 을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해요. 빌리는 게 아니라 이 채권을 병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채권 양도. 이때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채권 양도인. 그 다음에 병을 뭐라고 부릅니까? 채권 양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0억 원의 채권은 병에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저당권도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갈 겁니다. 저당권의 주체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등기하겠습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하겠죠. 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1번 저당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이때 이것이 변제가 되면 이 저당권 소멸되겠죠. 저당권이 소멸되면 이 등기가 말소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갑은 분명히 병에게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을의 등기 명의가 살아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되고 무슨 등기를 말소한다고 했습니까? 설정 등기를 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설정 등기가 말소가 이루어지면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 이 이전 등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이때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설정자 갑이겠죠.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둘이 나타납니다. 을, 병. 둘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 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되니까 얘도 불이익이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양도인, 양수인인데 문제는 이 양도인은 채권과 저당권을 전부 다 병에게 넘기고 빠져나갔죠.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병. 그래서 병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말소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때 등기 의무자는 무엇을 제출해야 됩니까?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이걸 제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는 설정 등기필정보겠습니까? 이전 등기필정보겠습니까? 이전 등기필증이나 이전 등기필정보가 되겠죠. 네,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갑은 저당권의 말소 등기 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해야 되겠습니까? 을입니까? 병입니까? 얘가 등기 의무자라면서요.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이렇게 청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말소 등기의 상대방은, 말소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양도인. 그렇죠. 이 병이 이것을 신청해 주지 않으면 갑은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을을 피고로 삼아야 됩니까? 병을 피고로 삼아야 됩니까? 공동신청 아닌가요? 그런데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아니할 때 갑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피고는 을이 됩니까? 병이 됩니까?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 청구의 상대방도 병, 피고 적격도 병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문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죠.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이전 등기된 부기 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인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한 후에 그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며. 맞습니까? 맞죠?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필증 또는 이전 등기 필 정보를 첨부해야 되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필증 또는 설정 등기 필 정보로 이에 가름할 수는 없다. 맞았습니까? 네, 맞았죠? 네. 워낙 중요해서 집어넣어 봤어요. 네, 3번. 수인이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서 및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로만 기재한다. 맞습니까? 맞죠? 연대 채무자라는 것은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무조건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대 채무자라는 개념은 저당권자에겐 전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라고만 기록한다고 했죠. 다만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신청서에 이를 기재할 이유가 없다. 맞았습니까? 그렇죠. 이 저당권 등기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게 뭡니까?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연대 보증인은 돈을 빌려간 적이 없죠. 따라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및 채무자는 반드시 기재하고 부합물이나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에도 이를 기록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죠. 따라서 부합물이나 종물을 설치했을 때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도 자동적으로 미치죠. 따라서 부합물이나 종물을 설치했을 때 구태여 저당권 변경 등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합물이나 종물에 자동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약정은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약정 등기할 수 있겠죠. 그럼 무슨 등기해야 되겠습니까?
후기 등기. 그래서 이 문구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근저당권은 설정 행위로서 양도 전대를 금지할 수 있는 전세권과는 달리.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전세권은 양도와 전대차 금지시킬 수가 있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거 등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정 등기가 가능해요. 그렇죠. 다시요. 근저당권은 전세권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 그 다음에 전대금지 가능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저당권은 설정으로서 양도 전대를 금지할 수 있는 전세권과 달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그러나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설정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자유로운 양도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설정자의 승낙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세권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 25번. 다음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정 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경정 전후의 등기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해야 된다. 이거 여러 번 강조했는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이거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키는 등기가 뭡니까? 경정등기죠. 경정등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불일치가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면 이 경정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등기관의 가호에 의해서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이때는 신청도 가능하고 그리고 등기관의 직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직권 경정등기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몇 가지를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했죠. 이 지방법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한다고 했습니까? 사후에 보고한다고 했습니까? 사후 보고라고 했죠.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했죠.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등기명의인이나 등기신청인이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를 얘기해요. 등기신청인이 없을 때는 등기명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사전 통지입니까? 사후 통지라고 했습니까? 사후 통지라고 했습니다. 다 했던 거예요. 이 등기신청인이나 등기명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전원에게 통지합니까? 1인에게 통지하는 겁니까? 1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죠. 네 번째, 이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는 일부 불일치가 발생할 때 그 일부를 일치시키는 등기니까 고치기 전과 후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했죠. 이 동일성 유지 여부를 변경이나 경정등기할 때는 심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등기관이 잘못하죠. 따라서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워낙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야 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그렇죠. 원칙은 심사를 해야 돼요. 변경등기건 경정등기건 원칙은 심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나타난 등기니까 이거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2번, 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제3자의 승낙서나 이해 가능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맞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든지 첨부하지 않을 때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3번,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등기의 착오, 유류에 대하여 경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다. 당연하죠. 지가 잘못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4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 등기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등기관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인에게 알려야 된다.
이는 사후통지 전. 5번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경정등기를 한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죠? 사후보고 전. 네,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